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 아이디어들 함께 얻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기업도 얘기하려면 참 얘기할 게 많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 함께 확인을 하시고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대 강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IT 기업의 상징이자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 컴퓨터. 28년간 자리를 지켜온 한글과 컴퓨터는 꾸준한 성장과 함께 2016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인수합병의 귀재 김상철 회장 체제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까지 넘보며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과연 한컴그룹이 그리는 매출 1조 원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1980년대) 후반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절 탄생한 아레아 한글 1.0. 컴퓨터에 미쳐있던 25청년 이찬진은 동아리 멤버 3명과 함께 아레아 한글을 세상에 내놓으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첫 호문을 열었다. 공공기관은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는 국민 90%가 아레아 한글을 사용하던 1990년대 초반. 한컴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매출액 100억 원을 넘어서고 창립 6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한글의 불법 복제판이 기승을 부리고 윈도우 95 출시, 외환위기 등 주변 환경과 맞물리며 1998년 결국 1차 부도라는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먼저 손을 내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나 조건은 한컴의 심장과도 같은 아레아 한글의 개발을 포기하라는 것.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벤처기업협회 등은 한글 지키기 운동으로 국민 모금에 나섰고 이는 한컴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됐지만 2000년을 시작으로 10년간 주인이 무려 8번이나 바뀌며 경영권 분쟁, 저작권 논란에 휘말리는 등 길 잃은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구원투수, 바로 현재 한컴그룹의 김상철 회장. 김 회장은 IT 업계에서 손꼽히는 M&A 전문가로 2010년 지분 28%를 인수하며 한컴을 손에 넣었다. 기존에 한 400억에서 500억대 매출이 한 4, 5년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김상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경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한 2배 이상인 1,000억대를 돌파를 지난해 했고 올해는 1,100억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컴의 최근 공격적인 성장 배경은 김상철 회장의 인수합병 전략 때문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MDS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 MDS 테크놀로지에서 사명을 바꾼 한컴 MDS의 주력 분야는 사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에 장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컴 MDS는 2013년 국방 항공용 컴퓨터 개발 업체 유니맥스 정보 시스템을 인수. 그 결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접목된 시너지 효과로 영업이익이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김상철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는데 김 회장이 한컴을 이용해 단기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는 김 회장이 소프트포럼 오너 시절 여러 건의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백억 원대 수익을 챙긴 이력 때문인데 김 회장은 한컴 매각설을 적극 부인했다. 한컴은 작년 7월 2,65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 국내 개인 안전장비 분야 1위 산청을 인수했는데 여기에 한컴 MDS의 사물 인터넷 기술을 더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임을 밝혔다.
산청을 이번에 인수하게 됐는데 산청 인수하게 된 여러 가지 그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는 저는 우선 실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이 거의 1,000억 초반이고 영업이익이 15% 정도인 우수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한글과 컴퓨터에 영향을 준다면 매출액은 최소한 90% 정도, 순이익 정도에서는 한 50%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밸류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 갱신을 앞두고 있는 한컴그룹. 성공적인 M&A를 밑바탕으로 종합 ICT 그룹으로 발돋움하려는 1세대 IT 기업의 움직임에 업계는 주목한다. 예, 보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기술력이나 또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는 잠시 후반부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 창립 때는 제 세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이 나가면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막 말씀하시면서 추억 돋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께 언제 어떻게 창립한 기업인지부터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1990년에 그 당시 이찬진 대표가 창업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의 IT의 거인 3인방이 예. 1955년생이에요. 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T 거인들은 대부분 1967년, 8년생입니다. 네. 누구냐면 물론 이찬진 대표 63살이긴 하지만 김택진, 그다음에 이혜진, 김범수 이런 분들이 다 서울대 87학번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 그룹에서 많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 중에 최초로 다시 한 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예요. 네. 당시만 해도 그 한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사실 난립한 시대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각 컴퓨터 회사마다 각자의 워드프레스를 만들었어요. 예. 대표적인 예가 삼복 컴퓨터는 보스거리라는 걸 만들었고, 예. 금성은 하나워드, 네. 그리고 삼성은 삼성도 나름대로의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난립한 준추천국 시대를 한글과 컴퓨터가 다 통일을 시킨 셈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특히 세계적으로도 MS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만큼 한글 컴퓨터 회사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존심이고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애초에 컴퓨터가 필요할 때부터 한컴 오피스가 깔려 있었고, 근데 이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사용하다가 갑자기 한컴 오피스 아래 한글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느낌이 좀 어땠었는지 궁금한데요. 소장님께 뭐 그때 좀 충격, 센세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신 거의 역순이에요. 저는 먼저 네. 이제 아리아 한글 세대입니다. 아리아 한글을 먼저 이제 대기업에서 먼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예. 이제 이 D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리아 한글이 먼저 포함이 됐어요. 이게 지금 한글이 구현할 수 있는 한글 이제 문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픽까지 되고요. 도표며 이런 게 모든 게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MS 워드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세계적인 굴지의 컴퓨터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IBM이며 휴레패커드며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당시 애플은 맥이라는 굉장히 이제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난 별도의 이제 운영체를 갖고 있었지만 예. 나머지를 전부 다 끼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MS 워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내놓으면 전부 다 MS가 이제 이런 이 워드 시장을 다 잠식을 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안 되더라. 저걸 그냥 사버려? 야, 너네 앞으로 기술 개발하지 마. 내가 살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위험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과정에서 창립은 90년에 됐는데 거의 뭐 주인이 67번 이상 바뀔 정도다 보니까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워드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 기반, 정부의 이제 산업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소프트웨어보다는 국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공공기관에다가 이걸 깔아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 예. 당시에는 워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1990년대에는 오히려 이제 아래아 한글이 굉장히 대중화됐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외환위기를 맞고 이제 주인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MS가 굉장히 시장 잠재력이 큽니다.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시장 잠재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적 어떤 우리나라의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예. 회사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큰 틀에서 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관련된 질문은 해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께도 그때 당시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마 한글을 처음에 배우신 자판을 배울 때 그 한글에 나와 있는 네. 게임으로 배우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 그 한컴 타자, 한컴 타자, 연습. 맞아요. 그래서 예. 위에서 글씨가 내려오면 이렇게 타자 맞습니다. 연습을 하고 예, 이런 소나기. 걸로 했었을 텐데, 초창기 90년대 초반에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예. MS 워드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고 네. 매출도 3배 이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 다시 지금 이제 재가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ICT 기업으로 지금 다시 변모를 하고 있는 거여서 예. 굉장히 좀 재밌죠.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에 봤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예. 좀 더 기대가 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오랜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 현재 시장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도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께서 현재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이제 좀 나누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매출 면에서 보면 1990년대에 이제 창업이 돼서 뭐 3년 만에 매출 100억이라니까 초창기엔 거의 센세이션한 그런 시장 점유율이었죠. 국내 매출을 보더라도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글 시장 점유율 아래의 한국 90%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였고 이제 이후에 MS 워드가 이제 야금야금 국내 시장을 잠식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2012년 들어서 이제 국내 오피스 시장은 MS가 정점을 찍습니다. 80%가 넘어가거든요. 82%.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사장이 바뀌게 되죠. 바뀌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면서 201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점유율이 높아져 가요. 네. 당시에 18%였던 게 지금 한 10% 가까이 이제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한컴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IT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예. 반면에 한글과 컴퓨터는 0.4% 수준이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한컴이 여러 가지 융합을 통해서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글로벌 이제 시장을 이제 굉장히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 파이 면에서는 예. MS가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0.4%에 불과하기도 하고,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쓰려면 워드를 쓰고 하다 보면 이제 다 MS 제품을 써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점유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0% 가까이 이렇게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되는데, 이렇게 이 과정,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외환위기 때 저는 그때는 살짝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도와준 뭐 그런 기업이다라는 정도?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사실 그 외환위기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우가 부도났죠. 그리고 한보도 망했습니다. 네. 뭐 굵직굵직한 뭐 거의 한 10여 개 이상의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한글과 컴퓨터도 위기를 맞게 되죠. 당시에 이제 이 1998년 5월에 이제 1차 부도를 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정가를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이걸 복사해서 불법 복제가 이제 굉장히 만연하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 다른 거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속에 기본적으로 내장해서 파는 MS와는 달리 한컴은 별도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뭐 5만 원, 7만 원. 게다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철퇴는 정값을 주고 정품을 사는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이제 달콤한 유혹을 하죠. 야, 니네가 앞으로 이런 한국 시장의 어떤 이 신규 워드 프로그램을 이제 이 발전시키지 않는 한,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이어서 내가
돈을 줄게. 네. 한권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이제 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IMF 이후에 우리가 금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어떤 발판을 마련했던 것처럼 네. 한컴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운동에 의해서 살아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어떤 모집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었던 아리한글 8.15 버전 뭐 그것도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살짝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8비트 뭐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네. 메모리 용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MS사에서는 지금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네. 문자를 완성형으로밖에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글의 특성상 한글은 조합형으로 만들어야 훨씬 많은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찬진 대표가 그 당시에 획기적인 거는 이 문자를 조합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그 당시 이제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98년 당시에 네. 비행기가 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MS 워드는 그 표현을 못해요. 완성형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한글이 훨씬 더 우수한 거죠. 왜냐하면 예. 문자적으로도 보면 전 세계에서 문자에 발명가가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한글 컴퓨터밖에 없었고 네. 그런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IMF 때도 그런 국민적 관심, 이건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한글 8.15를 10,000원 주고 사라. 그래서 70만 명까지 모았죠. 굉장한 선풍기 인기였고 예. 사실은 그때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때 98년대 이 이슈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야 되는 운동도 사실 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사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죠. 예, 참 이런 거 예, 보면 그런 대단해요, 우리나라. 전환점이 있는 그런 예. 사건이고 그래서 한글 컴퓨터는 그러면 자존심이 있는 뭐 그런 회사로 봐야 되는 거죠. 아하,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참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꽤 혁명적인 운영 체제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한글이 이제 전 국민의 도움과 또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 그때 당시에 바꿔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 10년 동안 대주주만 한 9번 정도 바뀌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지도 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김상철 회장이 인수한 이후에 뭐 제2의 전성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알려진 바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한컴에 대해서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오너가 지금 8번, 9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뭐 네. 경영권 분쟁이 한 번 있었어요. 2003년에 옥새 분쟁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분쟁이 한 번 있었고 또 2009년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인수를 했던 기업이 셀런이라는 회사인데 삼복컴퓨터의 모회사입니다. 네. 그 삼복컴퓨터 모회사 셀런의 대표의 동생이 이때 당시 한컴의 대표가 됐는데 그때 배임 횡령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컴이 그때 당시에는 상장 폐지의 위기까지 이렇게 네. 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0년에 이제 구세주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구원투수라고 이제 표현들 많이 하는데 그 김상철 회장이 이제 670억을 들여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 내부를 들여봤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너무 경영해왔던 방식들이 좀 불투명했던 것들이 많았던 예. 거죠. 배임과 횡령 사건들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클리어하게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부채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갚아나가고 다른 그 타기업들과의 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로 위주로 사용하는 등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서서히 매출이 증가를 해서 최근에 2017년에는 이제 1,000억을 이제 돌파를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성장으로 보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사실 국민이 살린 기업치고 경영 투명성 자체는 거기에 상응하진 못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정성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김상철 회장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김상철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광폭 행보라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M&A가 너무 적극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앞선 화면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김상철 회장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 출신은 이제 금수저 출신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953년생인데 사실은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금호전기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영업 본부장까지 지내죠. 그러면서 사실 이분이 이제 M&A 전문가로 그 IMF 구제금융위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는데 예. 외환위기 당시에 뭐 금호 미터텍 인수권을 성공시켰고 뭐 두레테크, 소프트포럼, 다윈텍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수 기업을 합병해서 다시 차익을 남기는 굉장히 유능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컴을 인수했을 당시에도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한컴의 매출은 한 400억, 500억이 채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IMF 이후에 저가로 나온 매물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굳이 좀 사양산업 내지는 이제 MS워드가 굉장히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걸 인수하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봤던 거예요. 이 회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것들이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발굴의 실력이 있었지만 이 보는 업종을 보는 이 눈도 뛰어나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나 한국적 소프트웨어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시는 한컴이 갖고 있는 미래 기술력을 보고서 오히려 활용을 했다. 당시에 이제 이 지분, 한컴의 지분 다시 28%를 매출액보다 더 많은 670억 원의 인수를 하는데 예. 이게 전부 다 자기 자본이 아닙니다. 이게 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받아서 내지는 뭐 사모펀드로부터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인의 명의에 있던 회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모아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130%를 넘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다시 기업 가치를 높여서 차익을 또 챙기고 나가는 게 아니냐, 먹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는데, 예. 근데 지금 인수하고 지금 7년째 매출액이 2배로 뛰었고요. 예.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종 하나만 갖고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점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국내만에는 굉장히 포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챗봇, 뭐 교육사업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한컴의 매출이 지난해까지 매출 1,000억 원인데 그리고 이제 이 한컴의 경우에는 지금 상장회사가 4개고요. 계열사가 모두 15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전체 한컴 그룹의 매출은 5,000억이에요. 이걸 2년 후에 1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만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M&A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사업, 신사업 성장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김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팔 거였으면 진작 팔았다. 왜 내가 이 7, 8년 이상 갖고 있겠느냐. 이런 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상철 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김상철 회장이 이렇게 왜 뭐 여러 가지 M&A를 많이 하냐 이런 시각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분이 M&A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이분이 원래 금호전기의 영업부장이었어요. 영업본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금호전기를 입사를 본부장을 했는데 그 당시 금호인터텍 현재 두레콤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맡은 게 아니고 오히려 금호인터텍의 사원들이 부탁을 했다. 자기한테 맡아달라고. 그래서 97년도에 금호전기의 박 회장이 맡기면서 대신 5년 후에 100억을 갚아라라는 조건으로 팝니다. 네. 근데 뭐 역시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수완을 잘 해서 예. 1년 반 만에 100억을 갚아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김상철 회장의 발판을 삼게 되는데 그 위에 인수한 회사가 LCD 장비 회사인 두레테크를 인수합니다. 예. 그 위에 현재 한글 컴퓨터를 인수한 본회사인 소프트포럼이라는 보안업체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런 회사 그리고 다원텍 그다음에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하기 위한 캐피탈 익스프레스 같은 금융회사까지 인수를 하는데 예. 특징은 뭐냐 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합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금호인터텍이 개전사 그러니까 전기의 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계속 인수하다 보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명히 확신을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의 인수 스타일은 뭐냐면 스스로 밝히는데 이분의 M&A의 기준은 이거랍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특정 대기업의 매출이 50% 넘는 기업은 절대 인수하지 않는다. 예,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재 인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수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사실 2009년도에 아까 셀럼이 할 때 이미 김상철 회장도
인수회사를 밝혔어요. 예. 떨어진 거죠. 그리고 1년 기다렸다가 배임 사건이 벌어지면서 재인수를 하게 된 건데, 이거 보면 왜 한컴퓨터 인수를 했느냐? 갖고 있는 하드웨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봐도 어떤 공격적인 경영이나 판 자체를 키우는 감이나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이런 공격적인 M&A 그러다가 한글과 컴퓨터까지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값어치 올려가지고 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세 분께 모두 여쭤보도록 할 텐데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김 회장은 아니라고는 했는데 네. 예, 초기에는 일단은 만약에 팔 목적이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팔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회사를 정말 정상화를 하고 정상적인 가치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 잘 투자를 해왔고 기업을 정상화를 시켰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뭐 매각을 할 수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 얘기 막 한창 말 많이 나올 때 그 시기다 보니까 좀 이 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컴은 일단 1세대, 벤처 1세대로서 국민적 기업으로 이제 어차피 국민의 힘에 의해서 재개 발판을 마련했고, 네. 그리고 김상철 회장이 그 사이에 경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2배 정도로 등치를 키워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 지금 단독 소프트웨어 산업 가지고는 시장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4차 산업, 혁명, 융합으로 가야 돼요. 예.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로봇하고 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헬스케어 쪽으로의 어떤 이 로봇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과 이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는 겁니다. 네. 그게 자기의 강점인 M&A를 투영을 시켜서 오히려 기업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글과 컴퓨터가 좀 해외 매출이 조금 비중이 굉장히 좀 적고 네. 국내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차익만 남기지 않는다면 네. 먹튀라는 논란은 해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대기업이고 상장사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 경영이나 아니면 차입을 통해서 이제 이 순식간에 사모펀드처럼 먹고 튀는 이런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제 해외에서 활로를 좀 찾아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역시 공격적으로 M&A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사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교수님, 그 전까지 M&A 사례가 그러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2010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컴이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리고 매출을 늘린 부분도 있지만 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15% 이상 되는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많이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 MDS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냉장고라든가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이미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 예. 이것을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또 한컴 GMD라는 그 포렌식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DBK 네트워크스 이런 회사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거의 다 1위인 회사들입니다. 예.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산청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매출이 1,000억이 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컴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외형을 5천억 정도의 매출의 기업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죠. 주요 M&A 사례들 방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한컴이 어느 쪽으로 M&A를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인수하는 기업들만 봐도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유추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대체적으로 융합해서 보시게 되면 예. 4차 산업 쪽에 좀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CES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그 CES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한컴이 최초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전부 프로그램화하고 또 기계와 함께 융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산척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이제 뭐 보호 장비라든가 안전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만들던 회사였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그
통신과 이런 것들과 다 연계를 해가지고 재해 방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보 통신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 나왔던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 대충 어떤 업종군이겠구나라는 감은 오는데 마지막에 나왔었던 산청에 대해서는 약간 이거 이름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와서요. 산청이 어떤 기업인지도 한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 7월 달에 인수를 했죠. 굉장히 업계 내에서는 빅이슈였는데요, 나름. 왜냐하면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덩치가 더 큰 2,650억 원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슈였고요. 예. 역시 이번 인수 합병에서도 김상철 회장의 특징이었던 자기는 업계 내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다. 그리고 시장은 작지만 그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을 인수한다는 기준은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청이라는 기업은 지금 화면 나오지만 호흡기 마스크.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기 오염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원래 가지고 있는 한컴 MDS와 기술 접목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장비와 안전 장비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과 IoT와 연동을 시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좋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한글 컴퓨터 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계열사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베디드 하드웨어 이런 것들과 결합시키고 방산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철 회장이 그런 판단을 하에 애민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산청은 지난해 매출은 1,070억이었고 영업이익은 8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자기들 발표로는 매출액은 약 1,560억에 영업이익을 한 405억 정도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한글과 컴퓨터 한다면 우리들 인식도 그렇고 원래 기업 자체도 그렇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강세, IT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처음으로 한글과 컴퓨터 그룹들이 이제 처음으로 CES 참여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가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한컴 MDS가 스마트 시티 지금 현재 세스의 가장 큰 슬로건이 스마트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한컴 MDS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재난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산청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둘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리고 진짜 한컴 GMD 갖고 있는 AR이나 VR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기장이나 레이싱 전용 드론 같은 걸 체험존을 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 지금까지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알았는데,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열사가 사실은 내가 여러 가지 M&A를 공격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세스를 통해서 아마 김 회장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산청에서 안전장비 사업 했을 때 이거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빅픽처가 있었네요. 이번 키워드 자체가 CES 2018이 스마트 시티였는데 이 스마트 시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글과 컴퓨터가 이미 생각을 갖고 또 융합을 해 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ES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이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사실 CES에 참여한다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세계 최대 박람회 이 세스의 경우에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열리고 있는데 이게 1967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었는데 여기에 주 목적은 미래에 선점할 기술을 선보인다는 거지 지금 실생활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경우에는 AI, 인공지능을 좀 소개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우리 인공지능 로봇 있어.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 있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차에 들어가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걸 소개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사실 가전 박람회인데 왜 자동차 회사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들어가고 플랫폼 회사가 들어가고 헬스케어 여기 생활용품 업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 세계 150개국 1,400여 개 업체, 우리나라 200여 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생활용품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나올 기술이니까 알아달라고 기술을 홍보하는 장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IT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과 상용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MS가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내놓고 있는 업종들이 안전사업, 헬스케어, 뭐 이런 사업들,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실적으로 눈에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또 CES에서도 다시 한번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또 핫한 한글과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기업 분석해드렸고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